다큐 리뷰 시간이고요. 이번에 존나 답답한 다큐 하나 리뷰해 드릴게요. 미제 사건이란 뜻이고, 사건 소개하면서 제가 본 소감 위주로 말하겠지만 여러분은 또 다르게 사건을 해석할 만한 이런 여지들이 내용 곳곳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사건이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폐쇄적인 공간일수록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면은 폐쇄적이야. 정보 유출도 단속되고 뭔가 좀 보안에 신경 써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근데 반대의 상황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괴담 같은 게 그래. 괴담은 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괴담 유튜브 아무거나 들어가서 썰 들어봐봐. 특징들이 다 갇혀있는 폐쇄성이 강한 장소에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학교, 병원, 군대 이런 곳이 진짜 많잖아, 썰들이. 괴담은 실체가 불분명하죠. 정보의 정확도라는 게 애초에 없어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주관적인 경험들이잖아. 동네 아줌마들의 관계도 생각보다 폐쇄적이죠.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지역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 옆집, 윗집, 한 건물 사이에 사는 똑같은 사람들이 맨날 만나서 떠는 수다야, 그 얘기들이. 근데 그게 그렇게 왜곡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시골도 폐쇄적이죠?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 방송국 취재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 사건과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막 지역 이미지 신경 쓴답시고 거짓말들을 잘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봐봐요.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그 피해자인 여자애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잖아. 이미 조사로 다 드러난 사실인데 아직도 왜곡을 하고 있어요. 북한도 폐쇄적이죠? 땅이 더 큰 나라에 트럼프 말에 신뢰성이 있습니까? 김정은 말에 신뢰성이 있습니까? 이런 식이야. 어떤 이야기의 출처가 그래서 폐쇄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 정보는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런 거겠지.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내부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내부 결속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집단의 폐쇄성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외부에다가 정보를 제대로 안 줘. 일부러 왜곡시키는 거야. 이번 사건도 그래서 미제가 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미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가 바다예요. 아예 해상 미스터리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잖아. 배 위든 뭐 바닷속이든 통제된 장소라서 이게 해결이 좀 어렵다. 사실 뭐 느낌적으로는 통제된 상황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돌발 상황이 일어날 변수도 적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 해결될 것 같고 맞긴 해. 통제된 상황이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애초에 통제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통제를 벗어날 정도의 큰 일이 생기면 이게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야. 일단 배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고 이 순간은 외부 개입이 어렵잖아요. 날씨, 지리 상황에 따라 몇 시간이나 며칠을 바다에 갇혀 있는 거야, 사실상. 이때 사건이 일어나면 외부 대응이 늦어지니까 사건 뒤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초기 수사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배가 국경이라도 넘어버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어느 나라 배가 어느 나라 바다에 있었는지 그 배 안에 당사자의 국적은 또 어딘지에 따라 나라마다 또 법이 달라가지고 국가 간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좋아진단 말이야. 해결은 하고 싶어 해요, 다들. 근데 이 시스템상, 특징상 누가 주체를 정하냐 이런 과정이 존나 오래 걸려. 무슨 일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한 건데 이 짓거리 하느라 시간을 다 날려먹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는 절차니까 하긴 해야 돼. 그건 이해해. 그러면은 이러는 동안 이 배는 지금 누가 책임질 수 있냐? 경찰도 보안관도 아니야. 배 탄 보안요원, 선내 직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총 책임자가 그래서 선장이지. 그러니까 무슨 사고 나면은 비행기는 기장, 버스면 운전사들이 처벌을 크게 받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말로만 보안요원이지요. 무슨 실제로 국가 협상이나 수사 권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선박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직장인. 범죄 현장 보존하고 증거 수집하고 목격자 찾는 일을 제3자인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 회사 직원에게 딸려 있다는 거는 결국 이건 니네 유리한 대로 처리하셈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회사는 이윤 창출이 우선이잖아.
근데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은 누가 여기에다가 돈을 써주겠어? 불리한 일을 감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 결국 조성되는 겁니다. 신고는 하겠죠. 하지만 경찰이 오는 동안 직원들은 사건 당사자인 승객에게 사건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청소해서 현장 보존도 안 하겠죠. 사방이 바다니까 뭐 그냥 던져버려도 못 찾아. 그러니까 사건 일어나면 증거인멸하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 직원들 입막음까지 해버리면 같은 배에 탄 다른 일반 승객이라도 이 사건을 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은 뭐 지금 일어나기 힘들죠. 다 옛날 얘기고 워낙에 이제 많이들 겪다 보니까 모든 법은 피로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 CCTV 의무화, 정보 제공의 의무, 이런 뭐 조작을 어렵게 하는 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 탈 때 그 배 회사 괜찮은 데면은 안심하고 타도 괜찮아요. 아무튼 간에 뭐 저는 이런 배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 다큐를 하나 봤다 이겁니다. 제목은 에이미 브래들리가 사라졌다. 넷플릭스 3부작이에요. 한 편이 40분밖에 안 돼서 2시간이면 다 봅니다. 내용은 솔직히 좀 산만한 감이 있어. 2시간 그냥 한 편으로 만들어도 될 거를 굳이 3개로 나눴단 말이야. 이게 보다 보니까 이유가 이거예요. 한 편씩 소제목이 따로 있어요. 사건을 3개로 나눠가지고 주제별로 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에 맞춘 이야기를 하느라 사건 시간 순서도 개판이고요.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 인터뷰가 복잡해. 사실 사건 자체도 뭐 간단히 설명은 가능한데 이러고 있다고. 1998년 3월에 가족과 같이 크루즈에 탄 20대 여자 에이미 브래들리가 사라진 거야, 배에서. 이 사건이 28년째 미제로 남아있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세 줄 요약하면 이건데 다큐를 안 봐도 될 정도의 디테일함으로 제가 한번 풀어드릴 생각이고요. 이거 보고 뭐 넷플릭스 들어가도 됩니다. 알고 보면 더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또 재밌는 점을 찾을 수 있고. 에이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거 알아보는 게 핵심이고요.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누구는 살해됐다 그러고 누구는 바다에 빠졌다, 누구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뭐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지랄 할 거면 왜 출연하는 거야? 리뷰 들어가자면은 시작부터 바다야. 한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영상이. 바다를 지나가는 배가 나와요. 아까 그 사진. 배 이름이 바다의 랩소디야. 2,500명 정도 타는 대형 크루즈고요. 이 배의 소유는 로얄 캐리비언이라는 대형 크루즈 회사입니다. 배가 엄청 커 진짜. 그래가지고 카지노, 클럽, 수영장, 극장이 딸려 있어요. 저녁마다 디너쇼를 합니다. 밥 먹고 나면은 별빛 아래 디스코 파티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 배 타본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여행 상품이 있어요. 이런 배를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라는 지역에 사는 론 브래들리 가족이 타게 됐다는 거죠. 론은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일을 잘해가지고 회사에서 포상을 준 거야. 7박 8일간 카리브 해안의 섬들을 관광하는 초호화 크루즈 투어 여행 4인 가족 탑승권을 받았어요. 비싸겠죠. 그걸 준 거야, 회사가. 일을 개 잘하나 봐. 회사가 7박 8일 휴가 준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 신나가지고 당장 짐을 쌌고 1998년 3월 21일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소문대로 바다의 랩소디는 드럽게 호화로운 배였습니다. 시설 개쩔고 막 배 안에 먹을거리 놀거리 개 많아. 객실은 약간 좁은데 발코니로 나가면 다 이제 바다 보이잖아. 전망이 지린다고. 가족들이 좋아했어요. 첫날입니다. 오후 프로그램인데 스페셜 디너 파티가 있어. 초호화 크루즈 탔는데 프로그램도 스페셜 디너 파티인데 이 사람들이 뭐 패딩에 뭐 카고 바지에 크록스 신고 갈 수가 없잖아. 온 가족이 이제 빼 입습니다. 막 씻고 머리하고 막 다이슨 드라이램 말고 화장하고 구두 신고. 여기서 제일 눈에 띈 사람이 이 론 브래들리의 딸 23살입니다. 에이미 브래들리라고 하는데 이따가 사라질 사람이죠. 얼굴도 보면 이뻐요. 몸매도 괜찮대. 근데 디너 파티잖아. 차려입었잖아. 사람들이 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막 음식 나르는 직원들마다 와가지고 농협은행 어디에요? 막 이러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꼭 자기한테 말을 하래. 뭐든 다 갖다 주겠대. 그러면서 혹시 이따가 파티 끝나고 시간 있냐? 막 이지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소화시켜야 되잖아. 디스코 파티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배안이래. 에이미가 23살이야. 남동생 21살입니다. 한참 이제 관절 튼튼할 때라 밥 먹자마자 당장 가서 춤을 추죠. 막 흔들어 제껴. 물론 같이 갔지만 같이 추지는 않아. 남매는 그러지 않아. 각계 전투했고 술 마시면서 뭐 각자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놀았다고. 부모도 같이 갔는데 좀 구경하다가 새벽 1시 반쯤에 먼저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 잤어요. 에이미랑 브래드는 각자 놀다가 동생이 먼저 새벽 3시 35분쯤 클럽에서 나옵니다. 에이미는 3시 40분쯤 나왔어요. 5분 늦게. 나와서 방 건너편 발코니에 나가가지고 둘이 담배 하나 피면서 얘기를 했지. 야, 오늘 뭐 꼬신 애 있냐? 번호 땄냐? 막 이런 얘기 했어. 동생 말로는 그래. 누나가 이때 크루즈 직원이고 파티 때 베이스 기타 연주하던 남자랑 같이 춤추는 걸 봤대요. 그렇게 인터뷰해. 근데 뭐 남동생이 누나 연애 얘기에 관심이 가겠냐고. 술도 취했고 피곤하니까 알았어 나 들어가 잘게 하고 갔어. 남동생이 먼저. 에이미는 혼자 발코니에 남아있는 거죠. 이제 새벽 5시 반이 됩니다. 2시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거야. 아무도 몰라. 아빠인 론 브래들리가 잠에서 잠깐 깼는데 발코니 쪽 보니까 선베드가 있대요. 발코니에. 기대 누울 수 있는 의자. 여기 앉아있는 에이미의 다리가 보였대요. 딸 다리가. 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각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어쨌든 론은 에이미가 어제 발코니 의자에서 잤나 보다 생각했고요. 어쨌든 자식이 둘 다 방에 있는 걸 확인한 거야. 안심하고 다시 잤어요. 한 30분 지났나? 론이 잠자리가 바뀌니까 불편한가 봐. 다시 일어났어. 그때는 에이미가 발코니에 없었대. 아까까지만 해도 발코니 문은 닫혀 있었는데 이번엔 살짝 열려 있고 얘가 옷도 갈아입고 나갔는지 클럽 갈 때 입었던 노란색 셔츠가 소파에 걸쳐져 있다는 거지. 론은 에이미가 그냥 씻고 뭐 옷 갈아입으러 잠깐 어디 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방이 좁은데 내 식구가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곧 해 뜰 시간이기도 하니까 론이 이참에 그냥 아예 일어나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오늘은 가족들이랑 뭘 할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에이미가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 딸이 23살이고 대학도 졸업한 성인인데 아니 뭐 자기 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부모는 그게 어려워. 23살이든 33살이든 13살이든 딸인 건 매한가지잖아요. 에이미가 원래 또 그리고 평소에 15분 이상 자리를 비울 일이 생기면은 부모가 걱정할까봐 자기가 먼저 그냥 어디 간다, 뭐 하러 갔다 온다, 메모를 남기던 애래. 이번엔 그게 없어. 론은 생각보다 에이미가 오랫동안 안 나타나니까 걱정됐어요. 자고 있던 아내, 아들 깨워가지고 에이미를 찾자. 데리고 나갔어. 밖에 나왔더니 이미 사람들도 뭐 일어나가지고 가판에 꽤 나와 있더라고. 이 사이에 에이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마지막으로 딸을 본 거는 다리뿐이지만 새벽 5시 반이에요. 자다가 다시 일어났을 땐 6시니까 이 30분 사이에 사라졌다고. 온 가족이 배안을 다 뒤졌어. 안 보여. 선내 호출 방송을 한번 해봐야겠죠. 뭐 안내 말씀드립니다. 승객 중에 에이미 브래들리 씨 빨리 데스크로 와주세요. 가족들이 찾습니다. 이런 거 부탁했는데 매니저가 거절해요. 선생님, 아직 아침 7시 아닙니까? 다른 승객들에게 이게 방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가족이 사라진 거 알겠는데 그래봐야 결국 배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찾겠다고 아침부터 비싼 돈 주고 탄 사람 2,400명을 불편하게 만들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 사람들이 리뷰 이벤트 그지같이라도 쓰면은 우리 회사에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못 해드리는데 대신에 가족이 자체적으로 한 30분 더 찾아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보안 요원들 불러가지고 직원들이랑 같이 찾아드릴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방송 한번 때리면 되는 거를 못 해주나 싶으니까 섭섭하겠죠. 뭐 어떻게 못 해준다는데. 계속 그냥 가족끼리 배만 돌면서 에이미를 찾는 거야. 그러다가 아침 9시가 돼요. 배가 첫 번째
정박지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퀴라소 섬이라는 곳이야. 사람들은 배 타고 이제 처음 내리는 곳이니까 신이 났어. 브래들릴 가족만 이제 똥줄 타는 거죠. 이대로 배가 정박하고 사람들이 내려버리면 에이미 찾는 거는 더 어려워질 게 뻔하거든. 무슨 일 생겨가지고 섞여 내려버린 거면 어떡해. 그래서 이 섬에 숨어버리면 어떡해. 에이미를 찾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좀 사람들 하선만 좀 막아달라고 다시 부탁을 했어요, 배에다가.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매니저 게이가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휴가를 망칠 수 없다. 이 논리야. 그대로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2,000명이 동시에 내려버리는데 그 사이에 누가 누군지 일일이 가족 셋이서 어떻게 다 확인하고 있어요. 브래들리 가족은 배에서 안 내렸어요, 일단은. 계속 배 안에 남아서 찾는 거지, 딸을. 그동안 크루즈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 내리고 배 안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찰리 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항상 이 좀 테러의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못 느껴 그런 거를. 근데 해외는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폭탄 테러를 대비하는 훈련을 찰리 훈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배에서도 이제 폭탄 찾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 겸사겸사 에이미도 같이 찾아주면 되잖아. 직원들이 배 구조도 잘 알고 폭탄이라는 게 또 눈에 띄는데 숨겨지지는 않는 거니까 구석구석 좁은 틈새들 다 찾았겠죠? 이렇게 했어요. 했다고. 근데 에이미가 없어. 그나마 다행인 건 배가 지금 섬에 정박해 있고 에이미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배는 퀴라소 영해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이미의 실종은 이 퀴라소 섬 관할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거지. 가족이 바로 사건 접수했고요. 경찰이 와서 수사를 시작했어. 경찰은 배 안에서 에이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직원들의 말을 근거로 에이미가 섬에 도착하기 전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큐 보면은 여기서 전문가들 인터뷰가 같이 나와요. 에이미가 혹시 바다에 빠진 거라면 시신이나 최소한 입고 있던 옷 정도는 해류에 떠밀려 섬 주변에 밀려와야 한다고 말하거든. 그런 거라도 찾아보려고 헬기 띄우고 해변가 근처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어요. 와, 근데 없어. 본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고 갖고 있던 소지품 뭐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뭐 신발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나와. 이대로 사건이 본국에 전달됩니다. 실종 하루 더 지나서 3일째. 여기까지 내용이 뉴스에 나왔고요. 미국은 FBI 요원을 현지에 파견했어. 미국은 FBI가 경찰이 아니라고 하는데 임무 중에 해상범죄 수사가 있긴 해. 근데 경찰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좀 특수한 조직이죠. FBI를 동원합니다. 개인의 사건인데 개인 시민이. 미국이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FBI 성격의 조직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있긴 해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여기 관리자는 대통령이 지명하거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바다에 나가서 사라졌을 때 수색요원 보내줄까요? 이런 거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다른 승객들은 이미 내린 상황이야. 그 상태로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미국 요원들은 에이미 실종 24시간 만에 바다의 랩소디에 도착했어요. 배에 탔어. 가족은 FBI가 수색하니까 당연히 에이미 찾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FBI도 뭐 못해봅니다. 일단 파견 요원들이 급하게 오면서 사전 준비가 좀 부족했고 제일 큰 문제는 이거야. 가족과 크루즈 회사 직원들의 입장이 달라. 우리야 피해자 가족이라니까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이 당시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에이미 가족의 말을 다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회사는 자사의 이익인 쪽으로 되도록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FBI는 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냐는 겁니다. 같은 배에 있던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니까 둘 다 신뢰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자니 준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FBI가 배에 도착한 시점도 사라지고 하루 만이니까 그 사이에 직원들이 배를 다 청소했단 말이야. 초동 수사가 중요한 거는 미세 증거들 때문이에요. 지문이라든가 머리카락, 뭐 아니면 옷에서 묻은 섬유 조각 이런 거 이때만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직원들이 뭐 알고 치운 건 아니겠지만 꼬라지 이렇게 난 걸 어떻게 해. 현장 감식이 의미 없어졌단 말이야. FBI는 목격자라도 찾아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조사받은 거는 가족이죠. 마지막으로 에이미를 봤던 것 같으니까 신뢰성을 떠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가 나와도 나와야 수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모른다는 소리만 안 하길 바라야 돼. 아빠, 엄마, 남동생 다 들어봤어. 똑같은 말 합니다. 같이 조사할 때랑 한 명씩 분리해서 조사할 때의 말이 일치해요. 그럼 거짓은 없다는 것 같아. 새벽 3시 40분쯤 에이미가 방에 들어왔고 베란다에서 남동생이랑 담배 한 대 하다가 동생 먼저 자러 갔고 아빠는 5시 30분쯤 살짝 일어나서 발코니 보니까 에이미가 선베드에 누워있대. 다리 봤대. 그리고 30분 후 다시 일어났더니 사라졌다. 이게 전부야. 세 사람의 증언이. 사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FBI가 에이미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 안의 손님들에게 돌려봤어. 회사 직원들은 최대한 감추고 싶지만 뭐 이미 미국 본국에 소문 다 났고 FBI 왔는데 이젠 그럴 수 없잖아. 이제 승객들도 사람 실종됐다. FBI가 찾고 있다. 소문 다 났습니다. 당연히 전단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사건 하루 만인 22일 새벽에 에이미 브래들리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뭐 이것도 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새벽 2시에서 3시쯤 에이미가 클럽에서 어떤 남자랑 춤을 췄대요. 크루즈 회사 직원이고요. 클럽에서 베이스 연주하는 그 사람. 둘이 같이 춤추는 영상도 찍혀 있습니다. 그게 이거야. 그 다음이 문제인데 정확한 시간을 몰라요. 대강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로만 추정을 하고 있어. 클럽이 닫을 때쯤 나왔고 요 앞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10대 여자애들 둘이 있었대요. 둘이 수다 떨고 있는데 여행 첫날 에이미랑 잠깐 마주쳤던 애들이야. 인사를 잠깐 하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얼굴만 아는 정도. 에이미가 수영장에서 동생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그 베이스 치는 남자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걸 봤대요. 그럼 어디를 간 거냐? 이게 좀 이상합니다. 클럽으로 다시 돌아갔대. 근데 그 시간대는 이미 클럽 영업이 끝난 거야. 애초에 클럽에서 나올 때 클럽 문이 닫아가지고 나온 거라고. 근데 또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상하게 생각했어 여자애들이. 근데 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한 번 인사한 게 전부인데 왜 가요? 이렇게 막 고나리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신경 끄고 자기들끼리 놀았습니다. 거기까지야. 그러더니 15분 뒤에 이 베이스 남자 혼자 다시 나와가지고 가판을 가로질러 갔다는 거죠. 지금 서로 진술하는 시간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쩌면은 에이미의 아빠보다도 더 나중에 목격자일 수도 있어요. 이 여자애들이 에이미를 본 시간이 5시 반에서 6시 사이쯤이면은 결정적이겠죠. 그러면 베이스 치는 남자는 유력 용의자일 겁니다. 대체 이 새끼가 누구냐? 이름은 앨리스터 더글라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가지고 그 당시에 옐로우라고 불렀대요. FBI가 옐로우를 만나러 갔죠. 에이미랑 무슨 관계냐 물어보니까 그냥 클럽에서 춤추고 논 게 전부래요. 새벽 3시 반 넘어서 자기는 방에 돌아갔고 에이미도 지방으로 간 것으로 안다. 그 뒤는 모른대. 목격자가 2명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다르잖아. 거짓말 탐지기 해봤어요. 알 수 없음이 나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얘를 좀 더 조져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크루즈가 해상에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아무리 뭐가 의심돼도 뭐 가둬두고 격리할 수가 없잖아요. 취조에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FBI는 이 옐로우란 남자의 진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이름부터가 의심스럽잖아. 까만데 옐로우야. 일단 증언한 목격자들의 시간대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만큼 FBI도 뭘 확실히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던 거겠죠. 옐로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 단서도 없이 실종 6일차가 됩니다. 가족은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배에 하루라도 더 남아서 에이미 실종에 관한 단서를 모으던지 배에 내려서 집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짜야 돼, 계획을. 가족은 내리기로 했어. 집에 갑니다. 가자마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들이 탄 크루즈가 들렸던 섬들의 정부 기관에다가 다 연락을 돌렸고요. 방송사, 신문사에도 에이미 실종을 제보했지. 연락만 오면은 어디든지 다 출연해가지고 사건을 알렸어요.
뭐든지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다 제보해달라는 입장인데 이게 1998년 8월입니다. 사건 4개월 만에 에이미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제보가 들어온 거죠. 최근까지 자기도 퀴라노 섬에 있던 사람이래요. 이 바다의 랩소디호가 제일 처음에 정박한 곳이 퀴라노 섬이잖아. 거기 있던 사람. 얼마 전 에이미 실종 사건을 알게 됐는데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자기가 누구를 본 게 생각난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 제보 내용은 한 달 전쯤의 목격입니다. 퀴라노 섬 해변가에서 우연히 자기랑 지나친 여자가 있는데 백인이었고 에이미 브래들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대요. 지나고 보니까. 자세한 얘기 들어보니까 지나가는데 양쪽에 체격 좋은 남자 둘이랑 같이 갔다는 거야. 마침 또 우연히 그 여자랑 눈도 마주쳤대요. 자기한테 마치 말을 걸려고 오는 것 같았대. 근데 그거를 남자들이 막아서 그대로 지나쳤다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 뭐 모르는 여자니까 무시하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제보하는 남자는 그때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할 생각으로 쳐다본 건지가 너무 궁금했다는 거야. 그 상태로 미국에 돌아왔다가 에이미 사건 뉴스를 보고 나서 생각나가지고 제보를 하게 됐고, 인상착의가 좀 일치하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 눈이 초록색이었고 등 왼쪽 어깨에 태즈라고, 이게 뭐 타이니툰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한데 옛날 만화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미국에. 이 문신이 있었대요. 에이미 어깨에도 그게 있어요. 똑같은 게. 같은 위치에 같은 문신, 그걸 같은 크기로 새기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이게 또 도안도 공개가 돼 있거든요. 이걸로 문신을 한 것 같대. 이런 게 있는 걸 봐서는 우연의 가능성도 물론 남아 있겠지만 그 확률보다는 같은 사람일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보자 말대로면 에이미가 지금 퀴라소 섬에서 살고 있던 얘기가 되는 거라고. 가족이 다시 퀴라소 섬으로 갔어요. 에이미 찾으려고. 여기서 기자회견 엽니다. 에이미 찾아주면은 사례로 26만 달러 주겠대. 그리고 누가 데리고 있는 거면은 밤에 애 눈 가리고 그냥 몰래 데려다만 놔달래. 그러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에이미 데리고 그냥 자기들은 미국 가겠다는 거야. 아무 짓도 안 한대. 신고도 안 할 테니까 살려서만 보내달라는 거지. 그리고 기자회견 끝났어. 나오는데 에이미 아빠한테 웬 택시기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댁의 따님은 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섬에 있을 테니까 꼭 찾길 바래요. 아이, 지가 뭘 아는 게 있으면 그냥 아는 대로 말을 해주면 되지. 사람 궁금하게 만들고 뭐해. 어쨌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지랄하고 가는 거를 에이미 아빠가 쫓아가서 붙잡았어. 다시 물어봤어.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섬의 택시 운전사인데 영업하다가 에이미를 본 적이 있대. 이게 에이미 실종 한 달도 안 된 4월달 얘기입니다. 택시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창문을 막 두드리더니 공중전화 위치를 물어봐가지고 알려줬대요. 근데 이 여자가 설명을 잘못 이해한 건지 반대 방향으로 가길래 아니 저 여자 왜 저래 해서 한참 이렇게 유심히 봤대. 그 기억이 있으니까 나중에 뉴스로 봤더니 에이미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가족은 에이미가 이 섬에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섬을 뒤집니다. 그러면서 이 퀴라소라는 섬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가 알려진 대로는 개쩌는 여행지야. 바다 투명해, 풍경 좋아, 더워서 막 여자들 짧게 입고 다녀. 관광하기 좋은 데라고. 여행객들에겐 그런데요. 이게 현지인들에겐 또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가 치안이랄 게 없대요. 무법지대고 마피아들이 섬을 관리하다시피 한데 퀴라소 섬이 또 베네수엘라랑 가까워요. 이러면 씨발 꼬라지 뻔하잖아. 섬이기도 하니까 온갖 개짓거리 하러 이 마피아들이 숨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섬이라고. 소문에 의하면 여기 마피아들이 각종 약거래, 성매매, 인신매매 사업으로 돈을 번대요. 그러니까 에이미는 그날 배에서 어떤 과정으로 납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피아들에게 인신매매 되면서 빚을 졌을 가능성이 있죠. 묶인 신세로 잡혀 사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인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이걸 못했습니다. 에이미를 못 만나면서 지금
7년이 더 지나가 버린 거야. 이 사이에도 에이미를 봤다는 제보는 퀴라소 섬에서 계속 들어왔어요. 해변가에서 남자 둘이랑 지나갈 때 한 명이 그 베이스 연주하는 옐로우라는 말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총 들고 가게 지키는 무허가 술집에 간 적이 있대요. 제보자가. 거기서 도우미로 나온 아가씨가 몰래 자기 이름이 에이미 브래들리라고 하면서 크루즈 여행하다가 누가 약을 나눠준다길래 배에서 잠깐 따라 내렸는데 그때 납치돼가지고 여기 팔려오면서 $200에 빚져가지고 잡혀있는 중이라고 자기를 밝힌 적이 있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라면 못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가족이 듣기엔 이상한 거야. 일단 에이미가 평소에 술, 담배를 좀 하는 애긴 해. 근데 약에 손댄 적은 없거든요. 그거 하나 빨아보자고 배에서 내린다고? 부모한테 말도 없이? 메모도 없이? 그러다가 납치돼가지고 지금 술집 아가씨 됐다는 거잖아. 가족이 알던 에이미랑은 너무 다른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거야, 이게 얘기가. 그리고 메일로도 익명의 제보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제목이랑 내용이 없습니다. 딱 사진만 왔어. 이게 제스라는 여자래요. 이게 지금 하반신도 있는데 지금 잘랐습니다. 굉장히 선정적으로 입고 자세도 음탕하게 찍었어. 이따가 보여줄게, 전신은. 기다려. 근데 이 여자가 에이미랑 좀 닮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의견이. 난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출처를 알아보니까 바베이도스라는 곳이에요. 퀴라소 섬에서 비행기로 1시간 가면 나와, 바베이도스. 여기에 매춘 사이트에서 찍힌 사진이다 이거죠. 우리 가게에는 이런 아가씨 있다면 카달로그 찍은 사진인가 봐. 7년 지나고 나서 이런 사진을 받은 건데 너무 애가 달라져 있는 거야. 가족은 혹시나 이 사진의 제스가 에이미인지 확인해 보려고 사진 분석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동일인일 가능성이 존나 높대. 가족은 이 사진을 들고 유명 TV 프로에 출연했습니다. US 그 알 이런 데 나간 거야. 다시 사건의 관심도가 올라갔어. 거의 지구 반대편의 호주까지 이야기가 퍼집니다. 2010년 시드니에 앤서니 윌리스라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앤서니가 에이미 사건을 정리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그냥 자기 취미 삼아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발적으로 혼자 사건을 정리한 거지, 블로그에. 에이미 가족이 이 사이트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앤서니가 이제 일반인이니까 수사력이 없잖아. 뉴스랑 신문으로만 정보를 얻잖아. 나 같은 사람인 거야. 그러면 사건 당사자들보다는 당연히 정보도 적고 알려진 것도 사실과 다를 때가 많거든요. 앤서니를 통해 사건을 알리려고 가족이 그동안의 일들을 다 공유해 줬습니다. 꼭 사건만이 아니라 에이미 가족들의 근황도 전하면서 이 사이트가 관심받고 엄청 유명해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운영하는 앤서니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에이미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 여자도 자기를 찾는 이 사이트의 존재를 혹시나 알고 있진 않을까. 그러면은 들어와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몇 년간 이 사이트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IP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핸드폰 수신 지역처럼 정확하진 않아도 대강의 범위는 특정이 된대요. 서울 신림동까지는 나와. 근데 어느 아파트 몇 층 몇 호까지는 모르는 거지. IP를 한참 뒤져봤더니 바베이도스의 브릿지타운이라는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IP가 확인된 거야. 무슨 사진을 봤는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앤서니가 가족들의 근황도 올렸잖아, 여기다가. 여기 자주 오는 IP 이거는 사건 정보보다는 명절이나 에이미의 생일날, 브래들리 가족이 키우던 강아지, 이런 거를 보면서 한참 접속해 있었다는 거죠. 에이미라고 생각되면은 너무 타당한 행동이잖아. 이 IP를 쓰는 사람의 신원을 알아내고 싶었는데 이게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거나 미국 통신사 가입자가 아니면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야. 해킹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차단됐다고 치자, 해킹해서.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냐, 어떻게 찾았냐. 그러면 해킹했다는 걸 밝혀야 돼. 범죄를 밝혀야 된단 말이야.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정도 선에서 끝났고요. 가족은 에이미가 왠진 모르겠지만 그 섬에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살아있으면 28년째인데 왜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모릅니다. 다큐가 이렇게 끝나요.
다큐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고, 그럼 이제 제가 사건 정리를 좀 해드릴게. 에이미 브래들리. 어떤 여자지? 친구들 말 들어보면 그래요. 성격이 착한데 좀 기존세, 강강약약 그런 캐릭터. 대학에서 스포츠 경영학 전공했고요. 고등학교 때 학교 농구부 선수를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농구로 장학금 받고 대학을 간 애야. 사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보자면은 가족과 크루즈 여행 갈 때 에이미는 막 졸업하면서 취직해가지고 독립해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독립 기념으로 미리 강아지 하나를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1998년의 크루즈 여행은 부자들만 갈 것 같은 고급진 느낌이 컸어요. 그래서 아빠가 포상 휴가를 받은 덕에 처음으로 얘도 크루즈를 타본 거야. 여기에 신이 많이 나 있었고. 여기까지 보면은 일단 자발적으로 잠적할 생각은 없어 보이잖아요. 독립을 준비했잖아.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출하고 잠적하고 목숨 끊고 그러지 않아. 자, 근데 사람들은 사건 막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의심한 게 뭐야? 바다의 투신이잖아. 성격이나 미래를 준비했다는 점을 볼 때 납득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이것도 약간 의심해 볼 만한 과거가 최근에 드러났어요. 에이미가 남친이 있었어. 여행 2달 전에 헤어졌는데 미련이 좀 남은 거야. 에이미가 매달렸대. 자기가 다 잘못했고 나 오빠한테 막대한 거 너무 후회되고 다 돌리고 싶다.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그 남친에게 보냈대요.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줬다는데 이 유리병에 담아줬다는 걸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지. 이거는 편지가 유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투신한 거다 이런 말이 나온 거지. 근데 사실 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망상병 걸린 씹덕들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의미 부여하는 소설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가까이서 오래 본 친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에이미가 절대 그런 선택할 성격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계획, 준비 이런 것들을 잘 해왔다는 거야. 최근에는 개를 키우려고 했잖아. 근데 왜 죽냐고. 그래서 바로 실족으로 빠진 건 아닐지. 투시는 사라지고 실족설이 나타났는데 이 다큐를 봐도 바다의 랩소디 객실 매니저였던 사람은 되게 일관되게 말해요. 바다에 빠졌을 거라고 해. 추측이지만 일관되다는 거야. 왜냐? 실종 당일 에이미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옆방 손님과도 친하게 지내던 상태라 발코니 난간 붙들고 막 방 옆에 넘어가려다가 바다에 빠진 것 같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인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 진술대로면은 에이미가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발코니이기도 하고 FBI가 이 발코니를 한번 봤어. 생각보다 난간이 높대. 성인 여자의 가슴 높이쯤이야. 그러니까 실수로 빠지긴 어려워. 넘어가서. 근데 거기 썬베드가 있잖아. 썬베드는 누워서 휴식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작은 테이블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막 음료수 놓고 하잖아. 레몬 꼽아놓고. 이런 거 밟고 난간에 붙으면은 뭐 자이든 타이든 떨어질 수도 있긴 한 건데 그럼 바다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실종됐다. 이론상 가능은 하죠. 하지만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어. 아니 어떤 여자가 미쳤다고 여행 가서 술 먹고 난간 테이블에 올라가냐.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확인을 못했다고. 왜? 객실을 직원들이 발코니까지 다 청소했거든. 그러면은 그 썬베드 테이블도 옮겨졌을 가능성이 생기니까 확인을 못해.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검증해봐야. 그리고 에이미가 수영을 잘해요. 바다에 떨어져도 배가 있던 지점은 퀴리소 섬과 이미 가까운 상태였단 말이야. 얘 수영 실력 정도면은 충분히 헤엄쳐서 살 수가 있대요. 다큐 일부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되게 알쏭달쏭의 보면서 그렇게 만들었어. 에이미가 막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게 일부러 편집을 해놨더라고. 그래놓고 2, 3부에서는 살아있는 걸 봤다는 사람들의 목격을 또 집어넣어놨어요. 존나 이상한 다큐야. 어쨌든 목격자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에이미는 혼자 있지 않았다. 주변에 성인 남자들이 항상 같이 있었고 거기서 몇 명은 또 총을 들고 있었다. 목격자 중 한 명이 이 남자예요. 전직 해군이래. 2003년에 퀴리소 섬에 총 들고 막 경호하는 가드들 서 있는 불법 술집에 간 남자 있다고 했잖아. 이 아저씨야. 어떤 여자가 자기 에이미인데 $200 빚져서 이 술집에 잡혀있다. 이 사람이 진짜 에이미가 맞다면 그날 배에서 베이스 기타 치는 옐로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권유로
진짜 약 받으러 배에서 내렸다가 빚지는 바람에 뭐 납치 감금됐다. 이게 사실이 된다는 건데 퀴라소 섬이 마피아들에게 장악된 섬이고 인신매매도 뭐 마치 지들끼리는 합법적인 것처럼 자주 일어난다. 뭐 이런 점을 보면은 유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납치돼서 빚지고 여기서 이제 뭐 몸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 해군 아재가 같은 미국인이니까 자기 상황을 알리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감시하는 사람 피해 몰래 얘기를 꺼낸 거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아재가 모른 척 흘려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도 입장이 있어. 해군이었다잖아. 20년 만기 복무까지 2년 남은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때 자기가 에이미 봤다고 말해버리면은 군인 신분에 무허가 술집 들어가서 야가씨 끼고 막 술 먹었다 매춘했다 이거부터 밝혀야 되잖아. 그럼 불명예 제대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돼가지고 모른 척 했다는 거지. 그리고 2년 지나서 전역하고 이제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난 옳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지랄 하면서 제보한 건데 이미 시간은 꽤 지났다고요. 찾아가 봤더니 그 술집에는 에이미가 없었어. 제보가 더 빨랐거나 그 여자가 진짜 에이미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이게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 아저씨가 솔직히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아. 이런 일이 이제 반복돼가지고 사건이 결국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거죠. 해군 아저씨 말과 겹치는 제보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주디 마우러라는 여자고요. 사건 7년 만인 2005년 3월에 남편이랑 크루즈 배 타고 바베이도스에 간 적이 있대요. 거기서 공중 화장실 들어갔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인상착의가 일단은 단정과는 거리가 먼 여자였다고 다큐에서 말을 해요. 근데 뉘앙스를 보면은 몸 파는 여자 같다는 걸 좀 돌려 말하는 눈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뭐 에이미를 마주친 거다 이렇게 확인은 어렵겠지만 아까 에이미로 의심되는 여자의 사진을 봤잖아.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넘기긴 어렵고요. 이 부분도 중요해. 화장실 밖에 이 여자를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 둘이 서 있었대. 밖에서 그러는 거야,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빨리빨리 준비해라. 뭔가 좀 강요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한참을 머뭇대다가 이 일이 끝나면 애들과 만나게 해줄 건가요? 그렇게 대답하더니 세면대에 물 틀고 조용히 울더래. 그래서 주디 마우러가 화장실 칸 안에서 얘기를 듣고 나와가지고 세면대로 가서 말을 좀 걸어봤대요. 뭔가를 도와주려한다기보다는 괜히 안 돼 보이니까 좀 위로해주면서 이름이 뭐예요? 뭐 어디 살아요? 왜 울어? 막 이런 얘기를 꺼낸 거야. 그러니까 이 울던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은 에이미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안 풀릴 일인가 싶은 게 이때 주디는 에이미 브래들리 사건을 모르고 있었어. 그냥 고향이 미국이시구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울지 말고 기운내요. 이러고 그냥 나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곤란한 상황이었나? 뭐 이런 걱정은 됐는데 이미 미국에 온 뒤고 뭐 방법 없잖아. 그래서 잊고 살다가 TV로 한참 나중에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죠. 그때 방송에 이 사진이 나왔어요. 이거야. 아까 상반신 잘랐던 게. 바베이도스 화장실에서 봤던 그 여자라는 게 이 사진 보고 생각났대. 짧게 지나친 일이라 자세한 얘기는 뭐 더 들을 게 없지만 궁금해지는 부분 하나가 나왔죠.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준비하라니까 에이미가 하기 싫은데 이 일 끝나면 애들 볼 수 있냐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나온 애들이라는 게 누구냐고 대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하는 일로 볼 때 애를 낳았을 수도 있겠죠? 에이미의 자식들을 말한 거였다면은 이 남자 새끼들은 지금 자식을 인질 삼아가지고 에이미한테 계속 하기 싫다는 뭔가를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제보자들 말이 사실이면 에이미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하지만 어떤 새끼들에게 잡혀서 퀴라소 섬이나 바베이도스 쪽에 감금됐고 원치 않는 일들을 강요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젠 이걸 또 알아내야 돼. 그날 배에서 어떤 새끼가 에이미를 내리게 했고 섬에 팔았냐는 거지. 그럴 만한 새끼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면은 역시 이 양반이죠. 최근 사진이고요. 에이미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같이 있던 걸로 보이는 그 베이스쟁이
옐로우란 남자예요. 이 다큐에는 목소리만 나옵니다. 이 아저씨 딸이 출연을 대신해가지고 통화하는 걸 들려줘. 이 옐로우는 입장이 한결같아요. 나는 그날 배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도 관련이 없어. 이 말밖에 안 해. 이게 아직 사실일 수도 있고요. 개구라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면 아빠가 옛날에 크루즈에서 연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그렇게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는 거야. 딸이 이상한 말을 해. 한 번은 엄마가 아빠 짐가방에서, 이 아저씨 가방에서 여자 사진들이 막 수십 장 다발로 나오길래 아 여보 이게 뭐야 따지니까 옐로우가 날카롭게 반응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남의 가방에 손을 대? 막 이랬다는 거지. 화를 냈대 지가. 너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옐로우 이거 씨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날 에이미가 옐로우랑 밤새 놀다가 호감이 갔어.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잠도 안 자고 다시 옐로우를 만나러 나간 거라면, 그리고 옐로우가 섬에서 내리면 좋은 거 줄게, 완전 혼방 가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 꼬드겼다면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거는 에이미가 동성연애자입니다. 레즈야. 전 여친들이 다 여자야. 남자 사귄 적이 없어 얘는. 대학에서 커밍아웃을 했대요. 부모는 딸이 다 좋은데 커밍아웃 하는 하나, 이게 불만이었대.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에이미가 가족이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현타 와서 여행 왔다가 투신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이 나왔던 건데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사건 훨씬 더 전에 있던 일이고 가족이랑은 여행 전부터 사이 좋았어. 그냥 그 커밍아웃 하나가 불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레즈니까 옐로우를 남자로 보고 막 밤에 따라가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에이미 엄마 말을 들어보면 그래.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크루즈에 탄 첫날부터 뭔가가 이상했대요. 직원들이 유독 에이미에게 친절했고, 어떤 새끼는 배에서 내리면 지들이랑 현지 술집에서 한잔하고 놀자 뭐 이런 말도 했었고, 배에 저녁 파티하면서 사진 찍어주고 마음에 들면 사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이런 거야. 가족끼리 밥 먹고 있으면은 사진사가 와. 사진 찍습니다. 찰칵 찍고, 혹시 사진 받고 싶으시면은 요 앞에 카운터에서 6,000원을 팔고 있거든요. 거기로 오시면 돼요. 이런 식인 거야. 안 사도 돼. 근데 가족들은 다 사러 갔습니다. 에이미도 갔고, 자기 사진들 다 각자 독사진 찍었거든요. 그거 이제 돈 내고 기다리는 중이야, 인화를. 에이미만 사진이 없어. 누가 얘 사진을 사갔다는 거죠, 지금. 뭐 필름이야 있으니까 다시 인화하면 되는 건데, 아니 누가 남의 사진을 사가냐고요. 보통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녁 처먹으면서 누군가가 에이미를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당사자보다 이 사진을 더 빨리 사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다 같이 클럽도 갔었잖아요, 밥 먹고. 이게 사진 찾고 나서 일입니다. 클럽 관계. 어떤 남자가 비상구에서 계속 에이미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 아니 보통 모르는 사람하고도 뭐 살다 보면 눈 마주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 마주쳐도 금방 시선 돌린다고. 근데 이 새끼가 계속 이렇게 쳐다봐. 계속. 에이미가 다른 거 하다가 또 신경 써서 돌려보면은 여전히 쳐다보고 있어. 너무 보니까 엄마가 가가지고 May I help you?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와줄 거 있냐. 근데 이 새끼도 이제 와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존나 음침하게 쳐다보고만 있던 새끼예요. 에이미 엄마는 누군가가 먼저 선수쳐간 에이미 독사진 사건과 클럽에서 에이미를 뚫어지게 본 게 이 새끼들이 조직적으로 좀 에이미를 납치하기로 점 찍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걸 몰라서 미스터리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거, 크루즈 직원들의 입장인데 왜 계속 이런 것들이 알려졌는데도 여전히 에이미는 바다에 빠졌을 거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퇴사했는데 그때 객실을 담당하던 크루즈 회사 직원이 있어. 다큐 끝날 때까지 자기는 에이미가 자이든 타이든 바다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 아이 씨발 지가 뭐라고 이러는 거야? 미제 사건이니까 뭐 다양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에이미가 살아있고 강제로 감시나 통제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이 실종 사건에 크루즈 직원들이 엮여있는 거라면, 직원 중에
크루즈 일을 하면서 퀴라소 섬의 인신매매 조직에 있는 새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높은 확률로 옐로우나 다른 직원이 퀴라소 섬의 마피아나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게 사실이면 크루즈 회사를 특검해야겠지? 한 명이라도 이 사건에 휘말려봐. 대표 끌려가고 회사 문 닫고 난리 날 겁니다. 뭐 안 나와도 검찰은 이 김에 이 사건과 상관없이 압수수색하고 뭐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조지는 그림을 뉴스로 내고 싶을 거야. 그래야지 이 여론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진정시킬 수가 있잖아. 그래서 크루즈 임원들은 진짜 이 사건이 직원들과 관계가 있든 없든 잡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직원들은 사실과 상관없이 상부 지시로 입막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회사 편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 제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악물고 배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한대잖아. 생각한다고. 양심에도 걸리고 뭐 최소한의 책임은 피하고 싶으니까 나오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궁금증도 개 많아. 옐로우 가방 안에 있던 여자 사진들 이거 뭐냐고. 왜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지랄맞게 굴고 에이미가 진짜 살아있다면 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 $200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 사실. 얘를 데려간 새끼들은 또 누구고 왜 직원들은 에이미에게만 유독 친절했냐고. 배에서 계속 쳐다보던 그 새끼는 누구야? 에이미보다 빨리 사진 사간 새끼는 누구야? 왜 사갔어 그리고? 다큐가 이런 질문을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아. 존나 답답해. 궁금증만 더 자아내. 애초에 궁금해 뒤져보라고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 대답을 안 해줍니다. 자체적인 조사는 없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 다큐를 보면서 제일 생각나는 부분은 여긴데요. 인터뷰에 에이미의 친척도 나옵니다. 그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크루즈에 태우래. 완전 범죄 가능하니까. 좀 이렇게 돌려 까는 거죠. 그만큼 크루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파헤치기 쉽지 않고 우리는 크루즈에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나 답답한 다큐다 이겁니다. 에이미가 사라졌다는 걸 가족이 인지했을 때는 1시간밖에 안 지났을 때야 시점이. 아빠가 6시에 일어났고 객실 방송 해달라고 했을 때가 7시 좀 지난 사이예요. 이 틈에 배에서 에이미가 내리고 바다 건너봐야 뭐 어딜 갑니까? 배에 있었을 거야. 그 가능성이 더 높아. 제한적인 장소가 오히려 더 범행의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빨리 그 공간만 수색하면 끝나니까. 이걸 크루즈 직원들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 한 명 때문에 다른 2,000명 넘는 사람들의 휴가를 망칠 수는 없으니 30분 더 찾아보고 와라. 그리고도 못 찾으면 그때 사람들 부셔준다. 그러면서 방송을 안 해줬잖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방송이 힘들면 처음부터 직원들을 붙이면 되지 뭐 30분 더 찾아봐라는 뭐야. 마치 직원 중에 범인이 있었다면 30분 사이에 가족을 돌려보내고 어떻게 좀 에이미를 옮기든지 숨길 시간을 벌려던 게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퀴라소 섬 도착해가지고 승객 2,400명 다 내리게 하고 자기들은 배 수색했대. 그래서 우리는 할 일 다 했대. 뭔 의미가 있어 사람 내리고 찾기 하는 게. 수색할 거면 사람들 내리기 전에 했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몰래 숨겨서 데리고 내리게 만들고 FBI에게는 빈배를 보여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에이미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섬에 내릴 방법은요. 뭐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수시까지 바로 나올 수 있어. 존나 큰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서 옮길 수도 있고 대형 선박이잖아. 화물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숨기거나 뭐 식재료나 생필품 같은 것도 아예 그냥 트럭으로 실어 날라버리니까 이런 데 태우면 방법이 많다고. 어디 자루 같은 데 묶어서 그냥 짐칸에 실려 나가면 알 방법이 없지. 제보자들도 크루즈가 처음으로 도착한 퀴라소 섬에서 에이미를 봤다고 했잖아요. 다. FBI 요원들이 크루즈에 탄 거는 에이미가 배에서 내렸다면 그 다음 날 탄 게 되니까 시점이. 크루즈는 아무래도 이익이 우선인 회사다 보니 최대한 사건을 감추고 싶겠죠. 감출 일이 없어도 그냥 뉴스에 나오는 자체가 싫을 거야. 이 배에서 실종이 일어났다. 그런 입장인 건 확실해. 그러다 보니 자기들 회사에 이익인 방향으로 상황을 유도했고, 거짓말이라기보다 유도했고, 뒤늦게 도착한 FBI는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수사를 하고 받고 처음부터 이 모양이었으니 뭐 뒤로 갈수록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에이미 가족은 이 책임이 배에 있다. 그래가지고 바다의 랩소디 소유주인 선박회사에 소송을 겁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이미 다 다큐에 나왔던 말들이에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딸 사라졌는데 직원들은 협조하지 않았고 범행 현장일 수도 있는 공간을 임의대로 청소했고 CCTV 영상이나 직원 동선 기록 등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거지. 가족이 안내 방송을 부탁했는데 이것도 거절해서 에이미를 찾을 골든타임을 보내버렸고 에이미의 실종 사실을 인지하고도 항해를 계속했고 그나마 에이미를 찾을 때도 경찰이나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았고 회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색을 했는데 이게 사건의 증거 은폐 가능성을 높였다. 옐로우 외에도 회사 직원들이 에이미 실종과 관여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게 이제 입장입니다. 주장하는 걸 보면은 뭐 가족 입장에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전제 하나가 빠졌어요. 진짜 에이미의 실종에 이 크루즈 회사가 관련이 돼 있다. 그게 확인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앞에 주장들이 다 타당해지는 거야. 그거 하나 입증 못해가지고 에이미 가족은 재판에서 졌습니다. 옐로우도 재판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나고요. 다시 말하지만 뭐 제보자들 말로 볼 때 에이미는 아직 살아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연락도 없고 돌아오고 있지 않잖아. 왜 그럴까요?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빚을 져도 이제는 뭐 다 갚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죽었나? 살아있다면은 뭐 스톡홀름 신드롬일 수도 있고 애들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면은 그 애들이 볼모로 잡혔으니까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너 이 선만 나가면 애들 죽일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에이미 남동생 인터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희망은 양날의 검 같다는 거야. 뭔지 모르겠어. 술 마셨나 봐. 뭐 이런 거겠죠. 에이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시신이라도 나와야 뭐 더 기대 안 하고 마음 정리라도 할 수 있잖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납니다. 다큐가. 다양한 가설을 뭐 소개했지만 누가 범인이고 에이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확실한 뭐 확인 없이 의심만 존나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목격자들도 몇 명 있지만 다 제보일 뿐이고요. 타이밍상 뭐 단서라고 하기는 이제는 어렵죠. 여전히 아무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28년째 에이미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수사하고 있어요, FBI가. 근데 새로운 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 이 다큐 내용이 사건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새로운 게 없어요. 미제 사건이 원래 이렇습니다. 답답한 맛에 보는 거지 뭐. 보면서 뭐 개인의 추리를 해보고 방구석 셜록 빙의해가지고 막 다양한 상상하면서 퍼즐 맞춰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추천드리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다큐 준비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하입 눌러주시고요. 예, 하입으로 좀 떠보고 싶습니다. 하입 부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 영상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정하고 집착하고 자다가도 몽유병이 걸려서 일어나가지고 제 다큐 리뷰를 24시간 재생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또 앞으로 이거 계속 리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예, 구독자 형님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